난 이제 의사가 돼. 당신은 내 옆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 때문에 창피해. 3억을 쏟아 부어 의사로 만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로요.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 삼성동 스타팰리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제대로 된 걸까? 제 이야기는 1997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37이었어요. 의사로서는 한창 전성기였지만 여자로서는 이미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난 나이였죠. 주변에서는 노처녀라고 수군댔고 어머니 산소에 갈 때마다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해 7월 어느 무더운 오후 저는 청담동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낮 진료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그 사람은 의학 전문 서적을 펴놓고 있었는데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애틋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요. 의학 공부하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과 포기가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김재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 어렸어요. 충남 천안에서 올라온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대요. 재훈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전문대를 겨우 나와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그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훈 씨는 틈날 때마다 의학책을 읽었고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33살에 의대 편입 준비를 한다는 게 우습죠?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의사라는 걸 알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던 사람들. 제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하던 사람들. 심지어 제 클리닉에 취직하려고 작업을 걸었던 남자도 있었어요. 재훈 씨에게는 제가 그냥 야간 간호사라고 말했습니다. 밤에 대학병원에서 일한다고 낮에는 쉬거나 잠을 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 낡은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수수한 옷차림을 보고 그는 제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재훈 씨는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비싼 선물은 못해도 손편지를 자주 썼고 주말이면 한강 고수부지를 걸으며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의사가 되면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약혼을 했습니다. 재훈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재훈 씨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우리 아들 의대 보내줘서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12월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30명 남짓이었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재훈 씨는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사실 저는 하와이든 유럽이든 보낼 수 있었지만 간호사 월급으로는 제주도가 적당해 보였거든요. 신혼집은 마포구의 오래된 투룸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5천, 월세 30만 원. 제가 가진 강남 아파트들은 모두 비워둔 채 저는 그 좁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재훈 씨는 신혼집이 좁아서 미안해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1999년 1월 재훈 씨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서울 소재 사립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연 학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받으면 된다고, 제가 야간 근무 늘려서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제 통장에서 그냥 이체하기만 하면 되는 돈이었지만 재훈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재훈 씨의 의대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명성심장센터 원장으로 환자를 보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 야간 근무 갔다 왔다며 피곤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클리닉 주차장에는 제 BMW가 있었지만 집 근처에서는 낡은 마티즈를 몰았어요. 학기마다 1,000만 원씩 등록금을 내고 교재비로 한 학기에 3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의대 실습복, 청진기, 의학 장비들까지 합치면 1년에 거의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책을 보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죠. 저는 그런 그가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꿈을 이루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재훈 씨가 의대 본과 1학년이 되던 2001년 여름부터였습니다. 그는 병원 실습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재훈 씨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차를 봤는데 벤츠 S클래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실습하는 동기 중에 강남에 집이 3채 있는 애가 있대요. 저는 그 말투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재훈 씨는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 마티즈를 보며 좁은 빌라를 보며 제 수수한 옷차림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그 사람이 점점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천안시댁을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 옷 좀 보게. 명절인데 그렇게 입고 왔나? 우리 아들 체면이 있지. 저는 백화점에서 산 20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도 비싼 옷이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좋은 옷 입고 올게요. 아이고, 됐다. 간호사 월급으로 무슨 좋은 옷을 사. 우리 아들이 의사 되면 그때 사 입어.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부엌에 처박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 음식 준비, 청소. 다른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 보며 쉬는데 저만 계속 일했습니다. 재훈 씨에게 말했어요. 좀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재훈 씨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잖아. 당연히 해야지. 왜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래?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점점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재훈 씨도 들리게끔 큰 목소리였죠. 우리 며느리 간호사 일이라도 해서 다행이야.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 아들 공부시킬 돈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쓸모는 있네. 쓸모. 저는 그 집안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요. ATM 기계처럼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의대 과정이 힘들어서 예민한 거라고, 졸업하면 다시 예전의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 재훈 씨가 본과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더 심해졌어요. 그는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했고 비싼 양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다 사줬습니다. 제 클리닉 수입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훈 씨는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받았고 가끔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진작 사주지 않았냐고 다른 동기들은 진작부터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집에 들어오더니 제가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또 김치찌개야? 매일 이런 거만 먹으니까 질리잖아. 저는 놀랐습니다. 재훈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미안해요. 다른 거 해줄까요? 아, 됐어. 그냥 먹을게. 재훈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배 레지던트 집에 저녁 초대받았거든. 와, 진짜 대단하더라. 강남 아파트인데 50평이 넘어. 그 부인이 차려준 음식도 정말 근사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 부인은 호텔 조리학과 나왔대. 음식 솜씨가 장난이 아니더라. 그리고 옷도 다 명품이고, 집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집을 둘러봤어요. 좁은 빌라, 오래된 가구들, 싸구려 커튼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그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밤 근무 나간다고 하고 나갔다가 열쇠를 두고 와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재훈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 형.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답답해. 마누라가 간호사다 보니까 이해하는 수준이 거기까지야. 의학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병원 정치 이야기하면 시시하다고 하고.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교수님 사모님들 보면 진짜 부러워. 다들 고학력에 우아하잖아. 우리 마누라는 뭐 착하긴 한데 격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격이 안 맞다. 제가 의학을 모른다고요? 저는 그 사람보다 15년 먼저 의대를 나왔는데 제가 시시하다고요? 저는 매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밖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제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재훈 씨는 저를 아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 모임에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병원 행사에도 혼자 갔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신년 행사 있는데 나도 같이 가도 돼? 아, 그거? 별로 재미없어. 당신 가봤자 할 일도 없고.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래도 나도 의료계 사람이잖아. 간호사지만. 재훈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바로 그거야. 간호사잖아. 거기 가면 다 의사 부인들이야. 교수 부인도 오고 원장 부인도 오고. 당신이 가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어울리지 않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 뭔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04년 3월 제 생일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아침에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건가 싶어서 기대했습니다. 저녁 7시, 8시, 9시. 재훈 씨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요. 44개의 촛불을 혼자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재훈 씨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밤 11시가 넘어서 재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동기들이랑 술 마셨어. 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재훈 씨는 멍하니 저를 봤어요. 정말 몰랐던 겁니다. 무슨 날?
제 생일이에요. 재훈 씨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졌지만 이내 짜증을 냈습니다. 아, 미안. 까먹었네. 요즘 너무 바빠서. 내일 저녁 사줄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훈 씨는 늦게 들어왔고 저녁을 사주지 않았어요. 제 생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재훈 씨는 저녁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동기들과 술 마신다고 선배들과 네트워킹 한다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향수 냄새도 났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04년 여름 재훈 씨가 드물게 저를 동문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선배 동문 전체가 모이는 큰 행사였대요.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재훈 씨가 저를 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50만 원짜리 원피스를 샀어요. 간호사 월급치고는 정말 비싼 옷이었지만 재훈 씨 옆에서 창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용실에도 가서 머리를 했어요. 모임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다른 동문 부인들은 하나같이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가방도 에르메스, 샤넬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제 와이프 박선영입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배 부인들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던지. 한 부인이 물었어요. 간호사세요? 어느 병원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대학병원이요. 야간 근무를 많이 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부인의 눈빛은 동정과 우월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다른 부인들은 서로 어느 백화점 VIP인지 어느 호텔 라운지가 좋은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선배 부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부인 봤어? 간호사래. 어쩐지 옷이 좀 그렇더라. 백화점에서 산 건데 명품은 아니야. 재훈이 참 불쌍하다. 공부는 잘하는데 마누라는 저 정도밖에 못 만났네. 그니까. 나중에 의사 되면 후회하겠어. 주변에 더 좋은 여자들 많이 보일 텐데. 저는 화장실 칸에 숨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 50만 원짜리 옷이 제가 간호사라는 사실이 이렇게 부끄러운 거였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재훈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도 나 때문에 창피해? 재훈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어. 옷도 좀 더 신경 쓰고 말하는 것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력하라고요? 저는 매일 환자를 살리며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가 더 해야 할 노력이 뭔가요? 명품 가방을 들고 허영심 가득한 대화를 하는 게 노력인가요? 2004년 가을, 제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병원 세미나가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저는 집에서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재훈 씨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예비폰을 두고 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서랍에 넣어뒀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켜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했지만 결국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문자함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소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주고받은 수십 통의 문자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어요.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빨리 졸업해서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졸업하면 그 사람이랑 정리하는 거 맞죠? 아빠한테 소개시켜줄 거 기대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오빠가 레지던트 되면 우리 바로 결혼해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또 다른 문자가 떠올랐어요. 오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어서 그 간호사 아줌마랑 헤어지고 싶죠? 간호사 아줌마. 그게 저였습니다. 8년을 함께한 아내가 3억 넘게 쏟아부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간호사 아줌마였어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속이 뒤집혔어요. 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머리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냉정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의 모든 문자를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통화 기록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저녁에 재훈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어요. 세미나는 어땠냐고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재훈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것도 제가 그걸 확인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 씨가 잠든 후 저는 서재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난 6년간의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이체 내역. 하나하나 파일로 만들었어요. 총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댁 생활비까지 하면 3억이 훌쩍 넘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강남에 작은 빌딩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꿈에 투자했어요. 다음 날 저는 20년 지기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친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지금은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요. 친구는 제 목소리가 너무 차갑다며 놀랐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완벽한 아내 연기를 했어요. 재훈 씨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이했고 좋은 옷을 사달라면 사줬습니다. 졸업 준비로 바쁘다며 짜증을 내도 참았어요. 하지만 재훈 씨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준비한 저녁을 보고 화를 냈어요. 매일 집에서 만든 음식만 먹으니까 질린다니까. 왜 배달을 안 시켜? 배달 음식은 건강에 안 좋잖아요. 제가 직접 만드는 게. 그 순간 재훈 씨가 식탁 위에 접시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음식이 사방에 튀었어요. 건강? 건강이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면 좋은 레스토랑도 알아야 하고 고급 음식 맛도 알아야 한다고. 저는 깨진 접시를 보며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손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어젯밤 깨진 접시를 치우다가 베인 상처였습니다. 재훈 씨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클리닉에서 응급수술이 생겨서 늦게 들어갔어요. 물론 재훈 씨에게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가 길어졌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재훈 씨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야간 근무가 길어져서요. 미안해요. 거짓말하지 마. 어디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다른 남자를? 간호사들 바람둥이 많다며? 의사들이랑 놀아나고 그런다며? 여보, 저 진짜 야간 근무했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봐요. 재훈 씨는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발 앞에 떨어졌어요. 확인? 내가 왜 그런 걸 확인해야 돼? 당신이 나한테 의심받을 짓을 하니까 그렇지. 저는 그날 밤 소파에서 잤습니다. 방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재훈 씨가 맞나 싶었습니다.
2004년 12월 재훈 씨는 본과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맞이했어요. 졸업까지 2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마포구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를 밀고 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김재훈 씨 아세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 명품 코트, 샤넬 가방. 한눈에 봐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 반가워요. 저는 한소희예요. 재훈 오빠 학교 선배 딸이에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소희. 문자에서 봤던 그 이름.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반가워요. 한소희는 제 카트를 훑어봤어요. 마트 할인 상품들, 싸구려 세제, 할인 스티커가 붙은 고기.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장 보러 오셨구나. 재훈 오빠 말로는 연인분이 간호사시라며 야간 근무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야간 근무하면서 집안일까지 하시면.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동정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한소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잖아요. 재훈 오빠 곧 졸업하잖아요. 그럼 레지던트 생활 시작하는데 정말 바빠질 거예요. 아줌마가 야간 근무하시면 오빠랑 시간 맞추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의사 부인 하려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병원 행사도 많고 교수님들이랑 식사도 해야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으세요? 이 여자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소혜 씨,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연인이요? 한소희는 씩 웃었어요. 걱정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재훈 오빠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한소혜 씨, 혹시 재훈 씨랑 무슨 관계세요? 한소희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졌지만 이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관계라고 할 것까진 없고요. 그냥 오빠를 아끼는 후배죠. 오빠가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 같은 아내는 필요 없다. 그 말씀이시죠? 한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고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한소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 참. 재훈 오빠 졸업식 날 저희 아버지가 주최하는 만찬이 있어요. 아줌마도 오시려나요? 아마 안 부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재훈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찬에 혼자 가고 싶대요. 아줌마 모습이 좀 사람들 앞에 내놓기엔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재훈 씨와 한소희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재훈 씨가 저를 얼마나 창피하게 여기는지. 고맙네요, 알려주셔서. 그럼 전 이만. 저는 마트를 나왔습니다. 카트를 그대로 두고요. 장을 볼 기분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그날 저녁 재훈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새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졸업식까지 앞으로 2달. 60일. 그 후 제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그날 저녁 재훈 씨가 집에 들어오더니 상기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한영 메디컬 센터 심장외과 레지던트 자리가 확정됐어.
저는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좋은 자리를 구했냐고요. 한영 메디컬 센터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었거든요. 재훈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추천도 있었지만 한영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셨대요. 그 병원 기획실에서 일하는 분이 자기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회장님께 얘기해줬다고요. 저는 그게 누군지 알았습니다. 한소희. 재훈 씨가 저를 버리고 택한 여자였어요. 재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영그룹에서 만찬이 있대요. VIP 손님들과 레지던트로 선발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하는 자리라고요. 재훈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그 자리에는 나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회장님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말끝을 흐리는 재훈 씨를 보며 저는 알았어요. 저를 데려가기 창피하다는 거였습니다. 간호사 아내는 재벌 회장 앞에 내놓기 부끄럽다는 거였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당연히 혼자 가야죠. 내가 가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요. 당신 커리어가 중요하잖아요. 재훈 씨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재훈 씨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한영그룹 한 회장은 제 아버지의 의대 동기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한 달 전 한 회장님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한영 메디컬 센터 2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해달라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재훈 씨 의대 동기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민수라는 친구였는데 재훈 씨와 가장 친한 동기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재훈 씨와 민수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근데 형 졸업하면 진짜 이혼할 거야?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당연하지. 벌써 다 계획 세워놨어. 와, 대단하다. 근데 형수님 불쌍하지 않아? 6년 동안 형 뒷바라지 했잖아.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애초에 격이 안 맞는 결혼이었어. 내가 젊었을 때 판단력이 흐려서 그런 거지.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비는 다 형수님이. 그건 나중에 갚으면 되지. 어차피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한소희야. 그 친구 아버지가 한영 메디컬 센터 이사장이잖아. 거기랑 연결되면 내 미래는 탄탄대로야. 한소희 씨는 뭐래? 형 결혼했다는 거 알아? 학비 때문에 동거라고 대강 둘러댔어. 그래서 빨리 정리하라고 했어. 졸업하자마자 이혼 서류 던질 거야. 냉정하긴. 근데 형수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재훈 씨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어요. 뭐 특별할 건 없지. 그냥 솔직하게 말할 거야. 당신은 초라해서 내 옆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혼하고 각자 살아요, 이렇게. 형,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난 내 인생 살아야지. 평생 간호사 마누라 달고 살 순 없어. 병원 행사 갈 때마다 창피하다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형 인생이니까. 근데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넌 평범하게 사는 거야. 난 달라. 난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려면 밑에서 발목 잡는 사람은 정리해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밑에서 발목 잡는 사람. 제가 8년 동안 3억을 쏟아부으며 헌신한 게 발목을 잡는 것이었나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대 섰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복수를 계획해야 했으니까요. 그 주 일요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에 우리 집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혼자 천안시댁을 찾아갔어요. 재훈 씨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차 한 잔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 우리 재훈이 이제 곧 졸업하잖아. 네, 어머님. 그럼 의사가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할게. 며느리는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내가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했어. 우리 아들 학비 대줘서.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투자한 거잖아. 우리 아들 의사 만들어서 평생 꿀 빨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었으면 더 잘해줬어야지. 명절 때 보면 설거지도 느리고 음식도 맛없고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우리 아들 창피하게 만들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변할 줄은.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고칠 게 아니야. 아예 물러나야지. 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3천만 원 있어. 이거 받고 조용히 이혼해줘. 우리 재훈이는 이제 의사야.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저는 그 봉투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3천만 원. 제가 6년 동안 쓴 3억의 10%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도 이득 본 거 많잖아. 6년 동안 재훈이 옆에 있으면서 의대 생활 구경도 하고 평생 못 가볼 병원들도 가보고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재훈 씨를 사랑하니까.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딱 잘라 말할게. 내가 순순히 이혼 안 해주면 우리 재훈이한테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할 거야. 증거는 내가 만들면 돼. 어머님, 거짓말로라도 이혼 사유 만들 수 있어. 널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너도 평판 나빠져서 간호사 일도 못할걸.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만 했다는 걸요. 잘 생각해봐. 3천만 원 들고 조용히 사라질래? 아니면 소문나고 망신당하면서 쫓겨날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 내 말 듣고 있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천안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재훈 씨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천안 다녀왔어요. 엄마가 뭐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훈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지만 이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뭔 짓을 했길래?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이유 없이 그런 말 할 리 없잖아. 재훈 씨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내가 설명할게요. 설명? 설명은 무슨?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 재훈 씨가 거실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가 벽에 부딪혔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있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순순히 할 거지 왜 버티고 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훈 씨는 이미 시어머니와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신도 이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훈 씨는 대답 대신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진작 하고 싶었어. 근데 아직 졸업 전이니까 참고 있었던 거야. 6년 동안 내가 한 게 뭔데? 한 게 뭐? 돈 된 거?
그거 나중에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집착해. 집착.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집착이었나요? 재훈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밖에서 자고 올게.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남았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학비 지출 내역, 시어머니의 협박 녹음까지. 선영아, 이거 소송 걸면 우리가 다 이겨. 소송은 나중 일이야. 지금은 다른 계획이 있어. 저는 친구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재훈 씨가 요구할 때 바로 줄 수 있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한영그룹 한 회장님께 내 명함 좀 보내줘. 만찬에 참석한다고 정중히 답변하고. 친구는 제 눈을 보며 물었어요. 선영아, 넌 지금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거야. 졸업식 2주 전 재훈 씨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선영 씨 앉아봐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뭔데요? 재훈 씨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는 애초에 맞지 않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 판단력이 흐려서 결혼한 거예요. 6년 동안 내가 당신 학비도 다 댔잖아요. 그건 고마워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정중하게 이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재산 분할도 요구 안 할게요. 그냥 조용히 갈라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은 고마운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군요. 재훈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해요? 당신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간호사면 의사들이 많이 좋아할 텐데. 제가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 선영 씨,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난 이제 의사가 돼요. 레지던트 생활하면 병원 행사도 많고 교수님들이랑 어울려야 해요. 솔직히 당신을 데리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창피하다는 거죠? 재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요. 당신은 간호사잖아요. 의사 부인들 사이에서 어울리기 힘들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내가 초라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애정이 식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서류에 서명할게요. 재훈 씨는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정말? 싸우지 않고?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졸업식 날 서명할게요. 그날이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재훈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졸업식 날 만나요. 그는 일어나서 나가려다 돌아봤어요. 선영 씨 미안해요. 그리고 6년 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비 완료, D-Day는 졸업식 날이야. 졸업식까지 남은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끔 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저는 그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명성심장센터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2주간 휴가를 간다고 공지했어요. 그리고 제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8년 동안 입었던 수수한 옷들. 시장에서 산 블라우스, 할인 매장에서 산 치마,
낡은 운동화. 이 옷들과도 이제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대신 강남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스타일리스트와 상담했어요. 300만 원짜리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샀고 200만 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금고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청담동 최고급 미용실을 예약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내일까지 풀코스로요. 졸업식 전날 저는 BMW를 세차했습니다. 8년 동안 클리닉 주차장에만 세워뒀던 차였어요. 먼지를 닦아내니 검은색 칠이 반짝였습니다. 졸업식 당일 아침 재훈 씨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한소희와 먼저 만나기로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드레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제 모습을 봤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졸업식은 오후 2시였습니다. 졸업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봤어요. 재훈 씨가 학사모와 학사복을 입고 한소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소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재훈 씨에게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재훈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학생들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나왔어요. 재훈 씨는 한소희와 팔짱을 끼고 나왔습니다. 제 눈에 띄지 않으려고 멀리 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지 저는 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졸업 축하해요. 이혼 서류 서명하러 집에 들를게요. 6시까지는 갈게요. 재훈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 미안. 오늘은 못 만나. 급한 약속이 생겨서. 내일 만나자. 급한 약속. 한소희와의 데이트겠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잘 다녀와요. 오후 4시 저는 마포구 빌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희야, 이게 우리 집이었어. 좁지? 이제 곧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어. 한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여기서 8년을 살았어요? 어머, 정말 좁다. 저는 조용히 현관 밖에 섰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러게. 나도 참 고생 많이 했지. 이런 집에서 간호사 아줌마랑. 오빠가 불쌍해요. 근데 오늘 그 사람 안 와요? 온다고 했는데 내가 약속 있다고 했어. 오늘은 소희랑만 있고 싶거든. 오빠 나빴다. 근데 좋아. 그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소희야, 오늘 저녁 만찬에 꼭 가야 돼? 우리 둘이 데이트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아빠가 오빠 레지던트 자리 만들어주신 건데 인사는 해야죠. 그리고 오늘 아빠께 오빠 소개하고 우리 사귀는 거 공식화할 거예요. 결혼 이야기도 꺼낼 거야? 당연하죠. 오빠 졸업하면 바로 약혼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재훈 씨가 한소희를 껴안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야,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도요, 오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오늘 저녁 만찬에서 회장님께 제대로 인사드릴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가 될지 보여드릴 거야.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저는 청담동 미용실에 있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제 머리를 우아하게 올려 묶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섬세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8년 전 제 모습이었어요. 아니, 8년 전보다 더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구두를 신고 목걸이를 걸었어요. 클러치백에는 명함과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BMW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영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훈 씨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의대 합격 소식, 매학기 학비를 보낼 때의 뿌듯함.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던 그의 눈빛, 무시와 모욕, 배신. 한강을 지나며 저는 잠시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내리고 강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갑고 상쾌했어요. 선영아,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야. 더 이상 숨지 마. 당당하게 살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한영그룹 본사 건물. 오후 7시 만찬 전에 한 회장님을 먼저 뵙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비서실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박선영 원장님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한 회장님은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신사였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박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정훈 교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우리는 잠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아버지께 많은 신세를 졌다고 아버지가 살려주신 목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만찬 전에 뵙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김재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딸 소희가 만나고 있다는 젊은이죠. 오늘 저녁 만찬에 올 예정입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결혼증명서, 재훈 씨와 한소희의 문자 메시지, 6년간의 학비 지출 내역. 저희는 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의 의대 학비 전액을 부담했고요. 하지만 그는 회장님 따님께 자신이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군요. 딸아이가 그 젊은이를 좋아한다기에 레지던트 자리까지 알선해줬는데. 회장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 만찬에서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원장님 복수가 목적이신가요? 아니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되찾는 거예요. 박 교수님 딸답습니다. 오늘 저녁 당당하게 하세요. 한영그룹 회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라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고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졌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턱시도를 입은 신사들과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샴페인을 들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자신감 있는 소리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분 누구야? 박선영 원장님 아니야? 명성심장센터 그 유명한 분? 저는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한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멀리 재훈 씨가 보였습니다. 새로 맞춘 턱시도를 입고 한소희 옆에 서서 다른 의사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 세상을 얻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소희는 아름다운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재훈 씨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재훈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 씨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흔들렸어요. 한소희가 눈치채고 재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의 시선을 따라 저를 봤어요. 한소희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또각, 또각, 또각.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느낀 거예요. 저는 재훈 씨 앞 2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졸업 축하해요. 재훈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선영 씨. 왜 여기? 왜 여기 있냐고요? 초대받아서 왔죠. 한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초대요? 여긴 VIP 초대받은 분들만 오는 자리인데. 저는 한소희를 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한소희 씨. 마트에서 본 이후 처음이네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 기억나세요? 제가 재훈 씨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죠? 한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한심장학회 박 회장님도 보였고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영그룹 한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박 원장님, 오셨군요.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재훈 씨와 한소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을 아세요? 한 회장님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명성심장센터의 박선영 원장님이십니다. 고 박정훈 교수님의 따님이시죠. 한국 최고의 심장내과 전문의 중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훈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놀랐어요, 여보. 8년 동안 숨겼던 제 모습이에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 그것도 당신보다 15년 선배 의사였어요. 재훈 씨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저는 클러치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님께 정중히 건넸어요. 회장님, 제 명함입니다. 나중에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은 명함을 받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영광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저는 재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재훈 씨, 이제 제대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재훈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고 한소희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김재훈, 제 남편입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소희가 재훈 씨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남편이라고요? 재훈 씨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997년에 결혼했고 올해로 8년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늘까지였죠. 오늘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했으니까요. 한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재훈 씨를 보셨어요. 김 선생, 자네 이력서에는 미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재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클러치백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여기 결혼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6년간 제가 남편의 의대 학비로 지출한 내역입니다.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포함해서 총 3억 1천만 원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3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대한심장학회 박 회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박 원장, 그럼 자네가 8년 동안. 네, 회장님. 저는 8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간호사라고 거짓말하면서요. 재훈 씨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선영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이러면 뭐? 창피해요? 제가 당신 옆에 서 있으면 초라해 보여요? 저는 재훈 씨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당신은 초라해요. 내 옆에 어울리지 않아요. 기억나세요? 한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빠가 결혼했다는 걸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소희야. 재훈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소혜 씨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빌라에서 녹음한 거였어요. 재훈 씨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야, 드디어 그 간호사 아줌마한테서 자유로워지잖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한소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오빠 졸업하면 바로 약혼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재훈 씨에게 쏠렸어요. 한소희는 재훈 씨에게서 한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저한테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간호사 아줌마는 그냥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거라고. 소희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한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 회장님이 재훈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김 선생, 나한테 설명해봐. 이게 무슨 일인가? 재훈 씨는 무릎이 꺾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네는 이력서에 미혼이라고 적었어. 내 딸에게도 미혼이라고 했고. 그런데 8년간 결혼 생활을 했다? 그것뿐인가? 부인이 자네 학비를 다 댔는데 졸업하자마자 이혼하려 했어? 재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정직이야. 환자는 의사를 믿고 목숨을 맡기는 거야. 그런데 자네는 이력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어.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부인 돈으로 공부하면서 부인을 배신한 사람이 무슨 열심히를 말하나? 한 회장님은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불쾌한 일이 생겨서 김재훈 씨의 레지던트 선발은 취소하겠습니다. 회장님. 재훈 씨가 소리쳤지만 한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병원에는 정직하지 못한 의사가 필요 없어. 당장 나가게.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를 데리고 나가려는 듯 했어요. 재훈 씨는 절규하듯 저를 불렀습니다. 선영 씨, 제발 설명 좀 할 기회를 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은 8년 동안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당신 옆에 어울리지 않는지 말이에요. 내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8년을 함께 산 아내를 간호사. 아줌마라고 부르면서요? 제가 당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서요? 재훈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 회장 한가운데에서요. 선영 씨, 제발. 나 이러려고 8년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8년을 공부했고 저는 8년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둘 다 고생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저는 클러치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어요. 오늘 서명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봉투를 재훈 씨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재훈 씨는 울먹였어요. 선영 씨, 서명만 하세요. 그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경비원들이 재훈 씨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한소혜 씨. 한소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트에서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제가 재훈 씨 발목을 잡는다고 했죠. 제가 재훈 씨 옆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미혼이라고. 몰랐다고요? 아니에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재훈 씨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 불편하니까.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예요. 한소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8년 동안 간호사 행세를 하면서도 저는 매년 3억씩 벌었어요. 제 클리닉은 강남에서 손꼽히는 곳이고 부동산도 여러 채 있어요. 한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희 씨, 재훈 씨는 돈을 보고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무시하고 싶어서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한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속은 거네요. 네. 당신도 저도 둘 다요. 한 회장님이 딸에게 다가갔어요. 한소희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즉,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만도 아니니 어쩌겠니? 한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며 정중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박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회장님. 오히려 오늘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소희를 봤어요. 소혜 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세요. 한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나가려는데 대한심장학회 박 회장님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박 원장, 잠깐만. 네, 회장님. 오늘 일 대단했네. 8년을 그렇게 숨기고 살다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당해야지.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박 회장님은 주변 의사들을 모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의사로서의 윤리와 인간성에 대한 문제예요.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재훈이라는 젊은이는 부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인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다른 여자를 속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환자를 제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안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이 환자한테 진심일 리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김재훈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느 병원도 그를 고용하지 않도록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아니에요, 박 원장. 의료계는 좁습니다. 이런 사람이 환자를 보게 두면 안 돼요. 다른 교수님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제 병원에는 절대 안 받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훈 씨의 의사 인생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레지던트 자리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과한 걸까요? 하지만 박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박 원장,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 결과는 김재훈 스스로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8년 만에 찾은 진짜 제 모습.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선영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시 시작은 없어요.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강변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8년이 끝났습니다. 거짓말도 굴욕도 사랑도 모두 끝났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현동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년 만에 진짜 제 집에서 자는 밤이었어요.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8년간의 거짓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을 지운 맨 얼굴. 이게 진짜 저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재훈 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재훈 씨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부인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를 속이고 그 결과를 받는 것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50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재훈 씨 번호였어요. 하지만 차단했으니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친구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어젯밤 대박이었다며? 의료계에서 난리 났어. 그래? 응. 김재훈이란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대. 서울에서는 어느 병원도 안 받을 거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건 좀 뭐? 당연한 거야. 그 정도는 받아야지. 그리고 이혼 서류 재훈 씨가 어젯밤에 메일로 보냈어. 서명 다 했더라. 그래? 빨랐네. 어쩔 수 없었겠지. 이제 와서 버틸 명분도 없고. 선영아, 축하해. 드디어 자유야. 전화를 끊고 저는 클리닉으로 출근했습니다. 8년 만에 떳떳하게 출근하는 기분이었어요.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원장님, 어제 일 다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수간호사 수진 씨가 다가왔어요. 원장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고마워요, 수진 씨. 다들 고마워요. 진료실에 들어가 가운을 입었습니다. 흰색 가운에 의사 박선영, 심장내과라고 수놓아진 이름표. 이게 진짜 저였어요. 첫 환자는 6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협심증으로 수술 일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복잡한 케이스였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올 때 땀이 흘렀지만 뿌듯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진짜 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어요. 저는 다시 박선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클리닉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재훈 씨였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턱수염도 자라 있었어요. 옷도 구겨진 채였습니다. 선영 씨.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제발 한 번만 들어줘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재훈 씨가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재훈 씨,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거예요. 선영 씨, 제발. 의료계에 한마디만 해줘요. 내가 반성하고 있다고. 기회를 달라고. 안 돼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훈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게요. 제발. 나 이대로는 못 살아요. 의사가 되려고 8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 저도 8년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매일 제 정체를 숨기고 무시당하고 굴욕당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했나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너무 늦었어요. 저한테 이혼 서류 던질 때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제가 초라하다고 말할 때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재훈 씨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그건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부인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를 속이고 그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당신도 8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의사라고 말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을 거라고요. 재훈 씨, 제가 의사라는 걸 알았으면 저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야. 아니에요. 그냥 제 돈과 지위를 이용했겠죠. 8년 전 다른 남자들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재훈 씨는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선영 씨,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이 나를 망쳤어. 아니요. 당신이 당신을 망쳤어요. 나가세요.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재훈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재훈 씨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선영 씨, 후회할 거야. 당신도 후회할 거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진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야.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제심장학회 참석차였어요.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재력에 맞게 여행하는 거였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재훈 씨와의 기억도 8년간의 거짓말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힐튼 호텔에 도착했어요.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선영 박사님이신가요? 돌아보니 50대 후반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반가워요. 저는 이민재입니다. LA에서 심장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사님 논문 읽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이민재 박사. 한인 의료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아, 이민재 박사님. 저도 선생님 논문 읽었어요. 영광입니다. 영광은 제가 받아야죠. 박사님 케이스 스터디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재훈 씨 때문에 남자들에게 좀 거리가 생겼었거든요. 하지만 이민재 박사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요. 순수하게 의학적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호텔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금문교가 보이는 창가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의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장 수술 기법, 새로운 스텐트 기술, 환자 케이스들. 이민재 박사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이민재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실례지만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눈빛이 조금 슬퍼 보여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걸 알아보다니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아내는 제가 의사라는 직업과 월급만 사랑했더라고요. 진짜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이 왜 제 눈빛을 알아봤는지 이해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8년 동안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어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끝내 인정받지 못했죠. 이민재 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인정받지 못한 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만약 인정받았다면 계속 숨기고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맞아요. 재훈 씨가 저를 끝까지 사랑했다면 저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별이 선물일 수도 있었던 거죠. 박사님 맞는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네요. 우리 모두 배우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요. 그날 이후 학회 기간 동안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학회 발표도 함께 보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이민재 박사는 재훈 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성공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금문교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 원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가요? 서울과 LA를 연결하는 협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왕래하며 케이스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함께 수술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갈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이민재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 말고 개인적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2008년 봄 저는 분당에 명성심장센터를 열었습니다. 개원식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민재 박사도 LA에서 날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축하합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민재 씨. 우리는 이제 서로 이름을 불렀어요. 공식적인 연인 사이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우리는 클리닉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영 씨,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해요. 재훈 씨 소식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방 작은 병원에서 일반의로 일한대요. 충남 아산이라던가. 후회하겠네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니까. 이민재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있어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요. 그래요.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2010년 가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대형 병원 응급실에 호출되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응급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복잡한 심장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였어요. 차트를 검토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 박선영 원장님 계신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훈 씨였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재훈 씨. 재훈 씨는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재훈 씨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곤란해요. 응급실 옆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5년 동안 당신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몰랐어요. 재훈 씨. 지금은 아산에서 작은 병원 일반의로 일해요. 레지던트는 끝내 못 받았어요. 재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살아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 엄마도 실망해서 연락 안 하고, 매일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재훈 씨,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재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오래전에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럴 자격도 없죠.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제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살아요. 겸손하게요. 의사의 길은 끝났지만 아직 사람의 길은 남아있잖아요. 재훈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 씨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64이에요. 명성심장센터는 서울과 경기도에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LA에도 이민재 박사와 함께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이민재 박사와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둘 다 한 번 실패를 겪었고 서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든든한 동반자예요.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매일 영상통화를 해요. 서로의 수술 케이스를 공유하고 인생을 나눕니다. 오늘은 여성 리더십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 3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성심장센터 원장 박선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년 동안 숨기고 산 이야기,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를 만난 것, 제 정체를 숨긴 것, 3억을 쓴 것, 배신당한 것, 복수한 것.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제 모든 걸 숨겼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절대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능력을, 야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무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빛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8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8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당당한 사람으로요.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원장님, 후회하시진 않아요? 8년이라는 시간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후회해요. 왜 진작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원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숨기지 않고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빛나세요. 당당하게요. 저녁 스타팰리스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어요. 이민재 박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어요. 당연하죠. 선영 씨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니까요. 과찬이에요. 과찬이 아니에요. 8년을 숨기고 살면서도 자기 길을 걸은 거, 배신당하고도 다시 일어선 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 씨 다음 달에 서울 오죠? 네. 그때 함께 강남 클리닉 확장 문제 의논해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1997년 여름 청담동 카페에서 재훈 씨를 처음 만난 날. 의학책을 보며 한숨 쉬던 그 사람.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는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저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제 가치를 숨기고 제 빛을 감추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요.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영 씨, 김재훈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요. 오늘 우연히 당신 강연 영상을 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진작 알았다면. 아니, 알았어도 내가 감당 못했을 겁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미안했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창밖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세월도 그렇게 흐르는 거겠죠. 저는 이제 64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8년을 잃었지만 그 후 18년을 찾았어요. 제 진짜 모습을 되찾았고, 진짜 사랑을 만났고,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저는 의사예요. 성공한 여자예요. 이게 저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재훈 씨가 저를 사랑한다면 함께 했을 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찍 헤어졌겠죠. 어느 쪽이든 8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제가 좋아요. 강하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저 자신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수술이 있어요. 62세 여성 환자 관상동맥 우회술. 제가 살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게 제 인생이에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구름 위로. 아무것도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선영 원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숨기고 계신가요? 사랑받기 위해 작아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절대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을, 능력을, 야망을, 꿈을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선영 원장님처럼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시네마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특별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